그 뒤에다가 라인. 됐어, 시작하세요. 자, 여러분. 자, 노트북이래. 아이리스의 첫 번째 발표입니다. 자, 저는요. 이렇게 연화 같은 막 그렇죠. 저는요. 외교관이 꿈이니까 국제 체제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름만 국제 체제지 만약에 작다고 많은 주제를 제목을 못 정해가지고 그냥 제일 많이 한 걸 정했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은 지구를 지금까지 지배했던 패권과 국제 질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정 외교 뭐 국제 정치학에서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고 제 내피셜과 오피니언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의 내용은 주 호주 대사인 이백순 대사님이 쓰신 이 책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박수. 자, 옵차는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이거 뭐 관심 없을 테니까. 자,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려는 얘기를 다 이해하시려면 뭔가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대변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가 터지고서 되게 많이 변했죠? 우리가 일상이라는 거에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옛날 일상을 찍은 사진들이나 그런 걸 보면 오히려 어색함을 느낄 정도로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근데 수백 개의 국가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이 국제사회도 항상 대변화를 거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대변화 사이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이 혼자 살다가 이제 무리를 지어서 살기 시작했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자기 가족들 중심으로 씨족, 부족, 고대국가, 근대국가, 현대국가 식으로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런 공동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존속하기 위해서는 질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뭐 질서 법이 있어야 뭐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게 이 모양 나라가 돌아가겠죠. 당장 우리나라에 법이 없어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구성한 국제사회 또한 국제 질서에 의해서 떠받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 국제 질서는 패권국이라는 거에 의해서 끌고 가져요. 현재 패권국은 미국이고요. 뭐 로마가 패권국이었던 때도 있었고 영국이었던 때도 있었고 스페인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권국이 계속 바뀌면서 국제 질서 또한 대변환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제 질서가 바뀌는 힘의 이동을 바로 세력 전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런 세력 전이는 패권국이 바뀌면서 일어나요. 근데 이런 게 딱 3번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문명의 발전을 시작할 때부터 3번이 딱 있었는데 첫 번째가 서방 세계, 옥시덴탈리즘이 이제 패권을 장악했던 시기. 그 두 번째,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존재했던 시기. 그리고 나머지 제3세계 국가들이 이제 일어서기 시작했던 시기.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방 세계 구성인 Age of Occidentalism을 먼저 말씀드릴 텐데 그 옥시덴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오리엔트는 들어보셨나요? 네. 드레싱. 드레싱 이름 아니야? 오리엔탈 드레싱. 오리엔탈. 그러니까 딱 그 기준으로 서방 세계를 옥시덴트, 동방 세계를 오리엔트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문명이 오리엔트부터 발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문명은 거기서 나왔고 근데 이제 18세기 말에 산업혁명을 서양 세계가 일으키고 좁은 유럽 안에서 여러 나라들이 경쟁하면서 기술이 끝없이 진보하게 되면서 서방 세계가 한 18세기까지는 완전히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 미국, 뭐 영국,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를 확대하면서 패권을 경쟁을 했었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체제의 기본적인 틀이 형성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이 세계 유일한 그 초강대국으로 군림했을 때 시절인데 이때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체를 얘기합니다.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군림을 했었는데 잠깐 동안 이 미국이 1차, 2차 대전을 모두 승리를 이끌면서 그 부상을 하다가 이제 소련이 나오게 됐죠. 이게 원래 소련 국기가 있어야 되는데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갔네요. 근데 이제 이 냉전 체제에서 미국이 이기면서 미국이 완전 단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미국의 절대 패권은 20년도 채 가지 않았어요. 소련이 망한 게 90년대거든요. 근데 이제 2010년대, 2020년대 와서는 이제 미국의 패권이 이제 그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를 바로 Rise of the Rest, 제3세계 국가들과 뭐 중국, 인도 등이 이제 부상을 함으로써 미국의 힘은 전과 크게 다름이 없지만 그 전체적인 힘을 보고 났을 때 미국과 서방 세계에 완전히 집중돼 있었던 힘이 슬슬 이제 동방 세계 쪽으로 넘어오는 제3세계로 넘어오는 거를 이제 세 번째 세력 전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데 패권국은
국제체제 구성원에 대한 지도력과 힘을 바탕으로 구성원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게 움직이는 국가입니다. 현재 패권국은 미국이고 이런 패권국들의 리더십과 그런 방향성으로 인해서 국제체제가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패권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 안에서 구성국들이 이제 소속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질서와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패권국이 항상 그 해가 동쪽에서 뜨면 되게 밝은데 지는 황혼도 있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패권국이 질 때는 이제 패권국이 국력이 약해짐으로써 혼란기가 오면 그때 국제 질서가 바뀌게 됩니다. 아니면 이미 패권국이 있는데 그 패권을 도전하는 패권 도전국이 출현을 하면 이제 패권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때 또 격변기가 일어나게 되죠. 첫 번째 예시로는 로마 제국이 있는데 로마 제국이 이제 그 팍스 로마나라는 거를 이제 평화 체제 이룩한 거 다들 아시죠? 고대 200년 정도 평화가 있었는데 여기서 로마 제국이 잘 으쌰으쌰 유지해 오다가 점점 그 내부 문제로 인해서 제국이 붕괴되면서 이제 유럽이 많은 국가들을 쪼개져 가지고 현재 유럽이 됐었죠. 두 번째로는 패권 도전국의 출현, 얘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그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패권 도전국이 중국이 출현해서 지금 패권 전쟁이 진행 중이죠. 사진 안 넣네? 안 돼. 안 돼. 사진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려주세요. 오. 알아보게 그려주세요. 네. 알아볼 수 있게. 자, 이게 그 모델스키의 패권 경쟁 장축 이론이라는 걸 그림을 그린 건데, 개떡같이 그렸지만 이게 그 패권국이 그 국력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있었던 패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패권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 현재 국제 질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패권국이 내려오면서 새로운 패권이 등장하고 이때 확고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나가다가 이쯤 가서 이게 맞나? 해가지고 점점 힘이 이제 약해지다가 내려오면서 새로운 패권을 가는 이게 패권 경쟁 장축의 이론이에요. 미국은 여기쯤에 있어요 지금. 아니 여기쯤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이게 시작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패권은 미국이고 이 패권 도전기에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전 설명이 다 끝났으니까 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국제체제가 뭐가 있었는지도 설명해드릴게요. 국제체제가 팍스 로마나부터 시작해서 중세, 베스트팔렌, 빈, 베르사유, 팍스 아메리카나, 냉전, 유엔, 그리고 중화체제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들만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이게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다 하면. 첫 번째는 팍스 로마나입니다. 아까 이쪽에는 아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 못 들어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고대에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 즉위한 기원전 20년부터 기원 후 180년까지 200년 동안 이 로마 서방 세계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 야만족과의 전쟁이 있었지만 이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 평화가 유지되고 200년 동안 이제 인류 문명이 찬란하게 꼽히게 됩니다. 이때를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지칭을 해요. 이 팍스 로마나라에서 로마 제국이 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제 그 넓은 국가를 통솔하기 위해서 직접 군사력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대부분의 국가들과 동맹 관계 같은 걸 맺고 로마 군사력은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식으로 자국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그 동맹국을 잘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으로 국방력을 이제 보조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갈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바로 도로망인데 이게 로마 시대에 있었던 주요 도로망이에요. 그래서 최근 요즘 시대에도 고속도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도로를 통해서 로마 그 체제 안에 있는 국가들이 로마한테 붙어 있어야 이런 도로도 쓸 수 있고 군사적으로 안전하기도 하고 여기 이 사람들 이 로마 제국에 붙는 게 이득이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개념이 생겨서 이 200년 동안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도 언젠가 망했죠. 기원 2세기, 3세기쯤에 이제 점점 쇠퇴가 오다가 그 후부터는 완전 듣보잡 국가가 됐고 이후로 1000년 정도 더 있기는 했는데 옛날의 영광은 전혀 되찾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내부 문제 축적으로 인해서 망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자기가 그 로마 제국이 운영하던 화폐의 가치가 붕괴되고 야만족을 계속 국경을 쳐들어오는 야만족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로마가 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베스트팔렌 체제인데
이 중간에 중세 체제가 있어요. 근데 중세 체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암흑의 중세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그 권력 같은 게 신과 교회에 이제 집중된 현상을 나타냈기 때문에 딱히 설명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베스트팔렌 체제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그 유럽에 신교와 구교가 있었던 건 다들 아시나요? 신교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개신교, 기독교 같은 느낌이고 구교가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 종교 전쟁 같은 게 일어난 게 바로 30년 전쟁인데 이게 처음에 종교 전쟁을 시작했다가 더 많은 국가들이 이제 막 참여해서 싸우는 이권 경쟁 같은 개념이 돼가지고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그래서 싸움터가 됐던 도이칠란트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이게 30년 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현타가 온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1648년에 베스트팔렌 평화회의를 개최합니다. 그게 이 체제 이름이 되는데 이때 이제 근대 국가가 성립되고 많은 작은 국가들이 독립적 정치체를 탄생합니다. 그냥 국가의 개념이 생기고 조그맣게 있던 도시 국가들이 국가의 지위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교와 구교 사이 종교의 자유가 생겨났다.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딱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체제 평화회의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영토 주권이 인정되고 이 국가의 국민에 의한 그 합법적 통치권이 인정되고 세 번째로 강한 국가가 약한 나라를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내정 간섭의 금전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조건인 영토 국민 주권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이 베스트팔렌 회의를 기점으로 근대 국가가 탄생하게 됐어요. 유럽에 이제 볼 수 있는 왕정 국가들인 프랑스, 뭐라 해야 되지, 에스파냐 이런 데가 이때쯤 개념이 완전히 확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베스트팔렌 체제는 세력 균형이라는 거에 기반을 담고 있었는데 이제 근대 국가들이 성립됐으니까 한 국가가 너무 세지거나 아니면 여러 개 쪼개지거나 하면 균형이 깨져가지고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트팔렌 체제는 여러 개의 국가들끼리 되게 그 치열한 눈치 싸움을 하면서 서로 양세력 간의 균형을 맞추는 세력 균형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베스트팔렌 체제가 잘 가다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1700 몇 년인가? 그때 이 프랑스 혁명 때문에 이제 그 프랑스에서 일어난 그 왕정 폐지의 불길 때문에 이 베스트팔렌 체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때문에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프랑스가 엄청나게 강해졌으니까 세력 균형이 완전히 깨졌죠.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팔렌 체제는 이때를 기점으로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이 발발을 하는데 이때 프랑스가 유럽을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품고 대륙 봉쇄령도 내리고 러시아 침공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25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서 워털루 전투라는 곳에서 나폴레옹이 지면서 이 프랑스가 자유 프랑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또 전쟁을 수습하기 위해서 비네스 회의를 해요. 이 비네스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 협조 시대가 열립니다. 이 5개 국가들이 이제 5강이라고 해요. 이 5개 국가들이 서로 이제 동맹 관계나 상호 정치적 관계 등을 맺으면서 이 유럽의 평화가 유지되게 됩니다. 얘기할 게 더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끼리 세력 균형을 맞추기도 하고 이제 그 프랑스 혁명 때문에 자기네 국가의 왕정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국가에 큰 일이 발생하면 다른 강이 이제 자국의 이제 정치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그 내용도 합의가 됐습니다. 이 협조 시대 때. 그래서 이게 빈 체제가 100년 정도 지속을 하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이게 다 깨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전쟁이 러시아 황태자를 암살한 걸로 오스트리아였나? 암살한 걸로 시작해서 되게 가볍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5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유럽이 황폐화가 되니까 이 유럽 지도자들이 현타가 온 거죠. 이렇게 막 끔찍하게 막 가볍게 할 줄 알았는데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났기 때문에 베르사유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가 1년 정도 갔는데 6개 평화 조약을 맺고 이제 독일에 이제 배상금을 때리고 그리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국제 연맹이 설립됩니다. 근데 이 베르사유 회의 결과 내용이 당시의 전설적인 외교관이 헨리 키신저가 말한 바에 따르면 전쟁 참가국가 파회를 하기에는 너무 그 조항들이 징벌적이고 독일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밟아주기에는 너무 또 반대하면서 국력을 소진한 한 나라, 여기는 프랑스겠죠. 프랑스가 독일한테 제일 먼저 맞아서 망했으니까
이 프랑스에게 북위가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유럽의 질서를 유지하라는 생물을 우리가 이상한 조약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베르사유 체제가 결국에는 부실했죠. 국제연맹도 만들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정작 그 자리에 못 들어가면서 국제연맹은 전쟁 억제기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베르사유 체제는 2차 세계대전 전에 20년 정도의 공백기를 말하는 선에서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터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참상이 되풀이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었나? 아니죠. 이 팍스아메리카나 체제라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제 미국의 주도 아래에 있는 평화 팍스아메리카나라고 부르는데 이 미국이 그 2차 대전을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미국이 개입해서 승리를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국들이 밀리다가 미국의 참전으로 전제가 뒤집어지고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이 경제 규모도 커지고 발언권이 세지면서 그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고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그런 개념이 생겼는데 이 패권국은 이제 국제 체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 패권국을 따라오는 구성 국가들에게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제가 힘이 강하니까 따라야 되라고 하면 이제 군사적 충돌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공공재라는 걸 공급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공급한 공공재는 바로 세계 그 기축통화의 달러 자리에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계 그 경제 거래 성향을 다 보면 달러가 세계 유일화폐라고 봐도 될 정도로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면서 국가 간 거래에서 달러가 제일 신뢰도가 높을 정도로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뭐 달러가 부족하면 계속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공공재 중 하나고 두 번째는 무역무 안전이에요. 미국 해군 강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소말리아 해역이나 뭐 어디 운하 같은 데 지나갈 때 미국 해군에 의해서 이제 교역로가 보호되고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것 또한 미국이 공급한 공공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세계 평화 개입인데 이건 마지막 세계 정치하고 비슷해요. 어디서 민주주의적 질서에 어긋나는 그런 참사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개입하는 걸 당연시 여기게 됐고 실제로 이렇게 미국이 개입해서 좋게 끝난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되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미국은 자유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부담도 질 것이며 어떤 부담도 치며 어떤 부담 왜 똑같은 게 두 번 나왔지? 되게 멋있는 말이죠. 어쨌든 고난도 맞설 것이라고 되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자유주의를 지지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확산되도록 돕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2차 대전 전후에 나토, IBRD, IMF, UN, WTO를 다 설립해요. 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체제의 베이스를 다 깔아버린 거죠.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군사동맹 같은 거고 IBRD는 국제은행, IMF는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UN은 그 국제연맹 맞고요. WTO는 월드 트레이드 오르게니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단체들을 미국이 다 주도해서 설립함으로 인해 세계 경제와 번영의 발판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거 아까 설명했는데. 자, 그 다음은 냉전 체제인데요. 이게 아무리 팍스 아메리카나 있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다 소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그 전 세계가 서구권과 동구권으로 갈라져가지고 미국과 소련 2편 아니면 4편으로 갈라져서 이제 그 차가운 전쟁을 벌였는데 미국과 소련은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옹호하며 소련은 인민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이제 표방했기 때문에 서로 근본적으로 합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냉전 체제에서 이게 왜 냉전이라고 부르냐면 서로 미국과 소련이 2만 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걸 쏴버리면 지구를 한 번 터뜨리고 두 번 터뜨리고 수십 번 터뜨릴 수 있다 보니까 얘가 핵을 쏘면 나도 핵을 쏠 건데 둘 다 핵을 맞으면 그 세계가 망하겠죠. 그러면 둘 다 핵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거대한 두 국가들이 서로 군사적으로 붙지 못하고 이제 차가운 전쟁. 이제 얘네는 이제 싸우지를 못하니까 딴 데로 분출했죠. 우주를 진출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분출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냉전이 열전이 아니라 냉전으로 끝날 수 있었고 이 냉전이 끝난 이유가 미국과 소련을 겉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군사적으로 동등하고
얘도 핵무기 있고 얘도 핵무기 있고 서로 붙으면 삐까삐까 하겠구나 싶어서 이제 이렇게 근본적으로 대립이 가능했던 건데 뜯어다 보니까 소련 경제가 너무나도 빈약해가지고 미국에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련이 군사비에 과도하게 투자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게 허리를 잘라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동구권의 민주혁명이 일어나면서 근본적으로 꺾이면서 냉전이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은 유엔 체제인데 이거는 길게 설명해야 되나? 그냥 2차 대전 끝나고 더 이상 이런 3차 대전이 일어나면 그땐 진짜 끝이겠다 싶어서 미국 주도로 저번에는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으니 이번에는 우리가 다 하겠다 싶어서 해서 유엔 부지도 제공하고 건물도 지어주고 토대도 다 지어주고 돈도 쏴주고 해서 지금의 유엔이 미국의 도움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 체제를 다 정리했어요. 이게 막 그때 처음부터 팍스 로마나부터 유엔까지 쭉 넘어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겹치는 것도 있고 역사별로 시간대에 겹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팍스 아메리카 체제 안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패권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패권 도전국은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 거에서도 발표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넘어갈 거면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까 제가 여기쯤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패권 도전국인 중국이 부상하고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좀 더 연명해가지고 이 체제가 점점 갈지 아니면 중국이 완전히 미국을 눌러버릴지 아니면 중국과 미국이 같이 있는 2급 체제로 이제 전 세계가 방향을 나갈지는 이제 근 몇십 년 안에 결정이 되겠죠. 자, 이제 미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 바뀌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막 2차 대전 끝나고서 유엔도 만들고 막 경제도 막 활성화시키고 경제도 완전 보장해주고 되게 메리트가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도 한미동맹으로 미국 편에 붙어가지고 이제 많은 이득을 봤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미국이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다들 아시죠?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에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분이 뭘 하셨냐면 일단은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셨어요. 그리고 NAFTA라고 FTA는 다들 아시죠?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관세를 폐지하는 뭐 그런 계약 같은 건데 그런 거를 미국이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맺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거 미국이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아 해서 무단 파기해버리고 우리의 유리하게 조항 좀 바꿀게 해서 바꿨습니다. 파기하고 미국이 유리한 조항으로 바꿔서 다시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캐나다와 멕시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또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미국이 드론으로 이란 장군을 한 명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폭살했는데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적대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2015년에 되게 많은 국가들하고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해가지고 중재를 해서 JCPOA라는 조약을 맺었는데 이란하고 잘 지내보자 해서 이것도 파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거리 핵전력 제한 조약 INF도 탈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상품에 25%라는 폭탄 관세를 매기는데 미국의 경제를 보호하겠다 해서 보호주의 무역을 시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서 여기쯤에서 여기 있죠. 여기서 미국이 자유주의 질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수호자의 개념이 생겼는데 이분이 USIS라고 미국의 민주주의와 미국 체제를 홍보하는 기관에 패치시켜버리고 그거를 국무부에 흡수 통합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미국이 이제 이런 체제를 옹호하는 거고 홍보하는 거에 힘을 쓰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또 볼 수가 있고 또 유엔 하나의 인권 이사회의 참여도 중단해버리고 앞으로 걸프 해역을 지나는 무역선들의 안전보장은 우리가 담당해주지 않겠다. 미국 해군에게 통제만 맡기지 마라. 니네가 알아서 보안 대책을 강구해라라고 선언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패권국은 공공재를 공급해야 이제 그 밑에 우리나라 같은 참여국 입장에서 이분을 따를 마음이 생기는 건데 지금 스스로 다 폐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018년에 있는 G7 회의에서 최종 합의문에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라는 조안을 이제 이걸 넣는 걸 거부를 했어요. 미국이. 이게 얼마나 큰 의미냐면 현재 국제사회 규범을 만든 게 미국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G7 회의 안에
넣는 걸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지만 이제 우리 이렇게 안 갈 거야라는 얘기를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 부분은 상당 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방위비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니네 안 지켜줄 거야. 니네 알아서 니네가 보안 대책을 강구하든지 나 우리한테 돈을 좀 더 내. 그래야 우리 부담이 줄지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방위비 분담금이. 그래서 이렇게 그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공급한 공공재 공급이 이제 쇠퇴를 하고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가 저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도표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이에 있으면 패권 도전국이 생겨야겠죠.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자, 중국은요 이제 되게 그 전에 중국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짝퉁. 코로나. 이제 더 없나요? 약팔. 누구겠어요? 네. 다 뺏어. 민민. 되게 뭐가 많죠. 근데 중국이 제 생각에는 막 되게 더럽고 되게 이런 거 안 좋은 건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은 더럽게 많은데 뭐 되게 경제는 낙후돼 있고 독재 체제고 되게 안 좋은 국가로 인식이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중국을 무시할 동안 중국은 국가가 주도해서 개혁 개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공산주의잖아요. 사회주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근데 시장 경제를 개방을 했으니까 사회주의의 강점이 국가가 이렇게 해라고 하면 인간은 따를 수밖에 없는데 또 이제 그 강점에 시장 경제 효율성까지 결합을 해가지고 또 성장을 하게 되고 세계의 물가를 힘입어가지고 이게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공장이 되고 제1의 수출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중국이 쭉쭉 커가면 보통 그런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일반 국가가 10% 정도 매년 성장을 하면 그 나라 노동자들 임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사는데 내 월급도 좀 올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이런 게 없는 게 도시 지역에 사람이 있고 그 시골 지역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13억 명? 지금 14억 명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사람을 이제 나 돈 더 안 주시면 저 일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너 말고도 일할 사람은 많은데 시골에서 돈 벌겠다고 올라온 사람들 많은데 굳이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노동력을 가질 수 있고 그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13억 명을 의무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매년 몇 천만 명씩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 공급력 차원에서 사회 현장을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숫자가 다른 나라보다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해외에서 투자를 받은 게 1조 6천억 달러 정도 돼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고 얘는 왜 자꾸 갑자기 뜰까? BP는 아이고 투자를 유치하고 GDP의 40% 정도를 저축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축을 한다는 얘기고 70년 동안 GDP가 1,300배가 증가하고 1,300%가 아니고 1,300배가 증가를 했어요. 경제 규모가. 그리고 이제 달러 외환 보유고가 4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체감이 잘 안 되지만 세계에서 가장 외국 돈이 많습니다. 달러가 많아요. GDP가 뭐예요? 국내 총생산. 국내 총생산인데 그 나라와 국민이 생산한 모든 걸 다 돈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채권을 2조 달러를 매입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 정부가 그 공공재 지금까지 경제적 공공재를 공급했잖아요.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으면서. 근데 그러면 미국이 계속 무역 적자를 보니까 그 미국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계속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걸 2조 달러어치를 중국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국이 그냥 크기만 했으면 좋았는데 미국이 삽질을 또 해요. 이게 무슨 삽질이냐? 이제 중국이 크니까 이게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얘네가 커서 민주주의 개혁 개방을 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확립하면 진짜 대박이겠다. 이런 시장 공략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겠다 해서 중국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13억 달러어치의 군사 장비를 수출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국 국가연구소에 그 연구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되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는데 이거 완전히 삽질을 한 거죠. 얘네가 패권 도전국인데 패권 도전국을 키우고 있는 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 중국은 중국몽을 꾸고 있습니다. 미국을 누르고 중국이 세계 중심으로 다시 서겠다. 주변 국가들은 이제 그 중화 체제 안에 편입시키고 미안해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이제 다시 중국의 세계 중심 중화 체제로 돌아가겠다라는 중국문을 보고 있어요. 혼자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미국 중국의 패권 전쟁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미국과 중국은 그 전에 MAD라고 상호 확증 파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까 냉전을 설명하면서 미국과 소련이 서로를 싸우지 못한 이유가 서로 핵을 쏘면 얘도 핵을 쏘니까 완전히 확증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공격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핵무기는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경제적으로 상호 확증 파괴가 일어납니다. 미국 그 사람들의 생활과 그 경제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생산력이 필요하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공격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2조 달러어치의 채권이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결정적인 조치를 경제적으로 취하면 같이 자충수를 드는 겁니다. 중국을 때리면 나도 아픈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분쟁으로는 무역 전쟁이 있었고 이게 다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분량 문제를 다 폐기했어요. 그 다음에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한 적도 있었고 지금 남중국해라고 그 중국 밑에 그 해역이 있는데 그곳에 지배권을 가지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또 이제 되게 많습니다. 뭐 되게 많은데 다 설명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지 말씀을 드리게 이게 제일 길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어제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제 준비를 시작해가지고 이걸 너무 아쉬운데 이게 메인인데 이게 분량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우와. 개판인데 일단은 우리나라 그 북한이 있어요. 북한은 핵을 쏘려고 하죠. 그리고 일본이 있어요.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로 우리랑 싸우죠. 우리는 노제편 운동을 했었고 그래서 북한하고 기본적으로 적대국이고 일본하고도 껄끄럽고 얼마 전에 지소미아를 파괴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지소미아 파기 안 했어? 파괴 그게 원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안보 협력체 같은 건데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이런 짓을 한다. 그럼 나도 일본을 공유해주고 일본이 지들이 이제 북한이 이런 짓을 한다 탐지를 하면 또 우리한테 일본에서 강요도 받고 이런 체제인데 그 수출 규제가 있었잖아요. 반도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가 빡이 쳐가지고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 이거 파기하겠다 싶어가지고 카드를 꺼내든 게 지소미아 파기입니다. 아마 파기를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핵을 만들 수 있는데 해구산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안보 우산 안에 있고 또 중국하고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수출을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걸핏한 뭐 한한령을 내린다든지 사드 배치할 때 화를 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자국의 세력권, 속국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 전이 아니라 몇 년 전이죠. 그 중국 외교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한테 대항을 쓰겠냐 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거기 가가지고 우리나라 작은 나라인데 큰 나라에 이제 같이 가겠다라고 그 베이징 대학 그 졸업식 연설에서 말을 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뭐 대충 이렇습니다. 되게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안.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제를 의존하지만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어떤 미국 쪽에 붙으면 경제가 박살이 나고 경제를 챙기면 이제 그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수출 비중이 25%로 그래서 중국이 얘네 수출 안 받아 하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죠. 완전히.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고 그래서 북한은 이제 위에서 얘네 핵을 쏘겠다. 우리 핵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제 우리나라를 끌고 가려고 이제 난리를 피우고 있고 안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불경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성장이 한계가 도달했다고 말해요. 더 이상 이제 성장하지 않을 거고 한계점에 도달했다. 더 이상 경제 성장 없고 침체기만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주변 나라들이 개난리를 피우고 안쪽으로는 정치로도 싸우고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팩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머리 없이 이제 제 생각이 갔어야 됐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시를 하고 내 생각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시작을 했어요. 왜 어제 시작? 그래서 이게 메인인데 어쨌든 못했고요. 야 성민이 지금 급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한 8시간 만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해결 방법하고 우리나라의 돌파구를 제시하지 못한 머릿속에 있고 데서 가능하면 이 못한 거 가지고 이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비는 시간 있으니까. 비는 시간 있어. 비는 시간 근데 있어. 내 발표 2번 아니었어? 이거 해주세요. 아 발표 2번 아니었어? 여러분 아니야. 그래서 다 설명 벌써 끝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떤지 한두 분만 얘기해 주세요. 자, 안 내려갈 겁니다. 제가 한마디 하고 내려갈게요. 제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인표 발표는요. 우리 한국사 한 10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 공부할 부분과 그 다음에 사회 파트 중에서 6단원 국제사회 협력과 4, 5단원 국가 GDP 공부하는 거를 통합한 와. 저의 바라보자면요. 실제로 11월 달에 세계에서 공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발표를 들으면 굉장히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각 들을 겁니다. 얘기 안 해주면 안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시청하고 싶은 다음 건 발표 한번 해주세요. 수쟁이야? 아니, 가래. 수쟁이야? 우리가 공부하는 수업과 연관시키는 게 좋은 건데 되게 이 수업은 완전 별개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할 고학년 수업과 연관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나중에 PPT 보면서 공부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씩 생각 들어볼게요. 끝내 빨리 지금 36분이야. 용량 다 찬다고. 발표 내용 너무 좋았고요. 다음번에 근대 관련 세계 정서에 대해서 한 번 더 해주세요. 미얀마도 한 번 다뤄주시고 홍콩도 다뤄주시고. 오더는. 알겠습니다.